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주의해야 될 법률적인 함정 중에서 계약과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의 기본 골격과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이 영상 처음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자,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기본 골격과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계약이 뭘까요, 우선? 어떤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죠. 거래라는 건 아시다시피 가고 오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너는 나한테 뭘 달라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계약이죠. 두꺼비한테 나는 헌집을 주고 두꺼비 너는 나한테 새 집을 다오 라고 하는 것도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오래된 한마디 문장에 계약의 주체와 대상, 이행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두꺼비와 내가 계약의 주체고 대상은 헌집과 새집이죠. 그리고 이행 조건은 헌집과 새집을 교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거래가 잘 되면 괜찮아요. 항상. 근데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이거 처리할 것이냐. 잘 돼서 양쪽 다 이득을 얻고 끝나면 아주 해피하고 행복한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불확실성에 대비한 우리 자세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서 이해해야 할 골격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기본적인 골격이 뭐냐, 이 계약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최소한의 내용이 뭐가 될까? 그리고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먼저 계약의 골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크게 보면 계약서는 제목이 타이틀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계약의 전문, 그러니까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전문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오죠. 자세한 계약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이 쭉 이제 나오고 말미에 이제 당사자가 누구고 당사자의 주소가 누구며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본인의 의사로 날인을 한다 또는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 확인 날인 지장 뭐 서명 이런 것들이 이제 끝에 나오고 계약 체결들이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이제 계약의 골격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차례로 보면 계약서의 맨 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틀이 나오는데 이 제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계약서가 어떤 계약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지만 사실 조심하셔야 될 건 정작 중요한 건 제목이라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라고 해서 괄호하고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계약서 제목을 가져왔는데 가령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본문 내용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목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제목은 그 계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지만 실제 중요한 건 계약의 본문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계약 전문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반적인 합의 내용을 기재하는 머리 부분이 있지만 이건 사실 없어도 상관없고 없는 계약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계약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계약 본문에는 이제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다 라고 하는 종류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합의한 내용이 여기 밑에서 보시면 일단 이 계약이 실제 성립됐냐 아니면 그냥 초안만 왔다 갔다 하다가 도장 안 찍고 성립 안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시기, 그리고 계약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계약의 대상, 자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용역과 뭐 현금이나 돈을 서로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계약의 대상이 이제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중요한 이제 대금 지급 그리고 계약 관련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계약 이행 시기와 방법 계약을 이행할 때는 계약 이행 장소 이런 등등이
쭉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약의 이행은 이러하게 하라라고 이제 자세하게 본문에서 규정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계약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불이행됐을 때, 어느 한쪽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불이행됐을 때 어떠한 효과를 규정할 거냐. 기한이익 상실,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효과, 이런 걸 이제 규정할 수 있고, 자, 결국은 이 계약이 잘 되든 아니면 뭐 잘 안 되든 간에 계약은 언젠가는 종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종료되는 방법과 원인,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계약 종료 부분에 기재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권의 발생 원인과 효과. 부원 설명드리면, 해제는 계약이 이제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걸 해제라고 하고요. 해지는 이제 그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 없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앞에 계약의 효력은 남아 있고 장래를 향해서 없어지는 게 이제 해지죠. 그리고 계약 종료에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가 타방한테 그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예정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고, 이 끝부분은 주로 이제 분쟁 해결 관련해서 중재 합의나 재판 관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계약의 본문이라고 골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 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를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표준 계약서예요, 이거는. 표준 계약서를 보시면은 여기 계약 본문 중에 정의 조항이 이제 거의 서두 부분에 나오죠. 가령 소프트웨어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정의를 정확하게 내림으로써 이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해석 다툼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보시면 뭐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수급 사업자, 그러니까 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그 개발을 이제 맡은 사업자죠.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한다라는 등등 내용 들어가고, 품질 보증 및 변경 보시면 수급 사업자가 개발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보증 체제를 수립 운영하고 과업 지시서나 산출물 내역서를 요 내역서에 따라서 개발 등을 수행한다. 사실 과업 지시서와 산출물 내역서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이 과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계약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약간 추상적인 문헌들 위주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와 잘 안 됐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넣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약간 기술적이거나 좀 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요거를 유지 보수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로 넣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나 산출물 내역서를 따로 별첨하거나 이렇게 첨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약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보시면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급 사업자에게 품질 보증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고, 계속 보시면 수급 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며 원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을 발급한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거 뒤에 보면은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생략했고요. 18조 보시면 이 계약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죠. 잘 됐냐, 개발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걸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개발이 잘 안 됐다. 아니야, 우리는 개발할 거 다 했다. 서로 양쪽 얘기가 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확실한 기준점 하나를 마련한 게 여기 보시면 원사업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통지를 받거나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그러니까 수급사업자로부터 개발된 소프트웨어나 소스코드를 받았어요. 그걸 이제 검사하는 거죠, 원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발이 제대로 됐습니다. 또는 이 부분이 개발이 미흡합니다. 라고 이제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라는 거죠, 원사업자라요. 만약에 그러면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계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개발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부분의 검수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어떤 분쟁 발생 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기준점, 검수에 대한 기준점을 일단 녹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 20조 보시면 뭐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금지. 원사업자가 개발을 맡겨놓고, 게임 개발 이런 걸 맡겨놓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변경, 또는 검사가 다 끝났는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납품 수령 거부하거나 제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금지 의무를 넣어놓고 쭉 넘어가서 42조에는 계약 위반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과 그 밑에 상세한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생략했고요. 그다음에 지체상금은 뭐냐면 그 공사랑 비슷해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공사하고 이게 실물이냐 이제 소스 코드 같은 무형의 무체물이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하거나 공사를 짓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수급 사업자가 기한 내에, 이 계약에서 약속한 기한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죠. 만약에 개발해서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이게 한없이 기다리면 일정이 있는데, 원사업자도 이거 언제까지 개발이 완료되면은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게 다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납품 기한에 대한 어떤 강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체 상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 상금을 물을 수 있다. 수급 사업자가 이제 원사업자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지체 상금 규정을 넣고, 그래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하자고 하면은 사실은 그 짧은 시간 내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관한 강의만 한다 하더라도 뭐 8시간, 20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어떤 특정한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약의 기본 골격이 어떠하고 어떤 점이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의해야 될 사항을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 우리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 계약의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야죠.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여기서는 개발비는 얼마며 개발 기간은 언제까지며 그다음에 개발이 지체될 때 지체 상금,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체 상금의 면책 사유로서 불가 항력, 계약의 해지, 위약금 약정,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즉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그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예, 이자 약정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 이자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거든요. 이율은 얼마고 변제기, 이거 언제까지 갚겠느냐. 변제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하라고 독촉할 수 없으니까. 그럼 변제기. 그다음에 이행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채무자가 분할해서 채권자한테 갚기로 했어요. 1,000만 원을 뭐 10달에 걸쳐서 10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기한 월 말까지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나머지 900만 원 부분에 대한 기한 이익, 즉 매달 나눠서 낼 수 있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나머지 900만 원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1,000만 원이죠. 그걸 갚으라라는 것이 이제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중요한 건 당사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계약하는 자리에 나오는 상대방이 본인이냐,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면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냐,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대표해서 여기 날인할 수 있는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냐 등등,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 경우에는 정말 회사나 당사 본인으로부터 대표권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대표권이나 대리권 수여에 대한 위임장을 지참했는지를 이제 확인하시고, 뭐 대리인의 인적사항, 그다음에 본인에게 대리권 수여 사실이 있는지 확인, 이런 등등으로 계약서의 당사자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회사와 계약할 때 작성자 확인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문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건데, 자, 가령 정관용 주식회사, 자, 이렇게 기재했다고 했을 때 계약서에 과연 이게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지금 정관용하고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정관용이 운영하는 무슨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건지 진짜 애매하죠. 자, 회사하고의 거래는 명심하셔야 될 게 그 회사 자체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실체가 없어요. 사실 페이퍼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우리가 법과 제도로 그 법인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의제해 주는 거잖아요. 법인이 이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의제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 행동을 하는 건 사람이죠.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뭐 등기이사나 아니면 임직원들이 행위를 하는 건데 이 회사 자체는 그 페이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정관용 주식회사 이거는 지금 정관용하고 이런 개인하고 체결한 건지 아니면 정관용이 하고 있는 그 회사랑 체결한 건지 애매하죠. 주의를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밑에 보시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모, 즉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관용 이렇게 되면은 갑이란 주식회사가 있고 정관용은 이 갑이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하게 기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재하시는 게 정석이고 또한 인감날인 대표 법인 대표 직위는 날인하실 때는 법원에 신고한 대표자 인감이 날인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표이사 아닌 자가 뭐 상무 직함 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한 장소에 가가지고 뭐 도장 찍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분쟁으로 비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스타트업 자문을 좀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의 경우에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좀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시중이라고 하기보다도 뭐 방금 보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라든지 정부 각 부처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들이 있어요.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표준계약서는 거기에 웬만하면 빠진 게 없이 들어가 있어서 표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러한 것들이 빠짐없이 들어갔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업자는 그 약간 사업자가 이제 우월한 지위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표준계약서에 있는 것만큼은 빠뜨리지 말고 특히 그 중요한 내용은 상대방한테 설명하고 계약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어떤 표준인 거지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스타트업은 사실은 그 협상력에 있어서 약하잖아요. 아직까지 회사가 크게 성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트업만의 어떤 불리하거나 좀 어려운 처지, 특수한 상황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맞게 그 표준계약서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빠진 게 있으니까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빼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변호사한테 맡긴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게 왜냐하면 본인 회사의 특수한 사정은 사실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인터넷에서 뭐 받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사용한다기보다 또는 그거를 변호사한테 맡겨서 알아서 검토해 달라라고 하기보다 본인 회사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내용들을 이제 좀 문구를 본인들이 이제 수정을 하고 추가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정을 변호사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자, 우리 회사에는 이러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봐달라 또는 불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그 첨삭을 바란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한테 맡겨야지 그냥 변호사한테 자문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변호사가 특수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자문이나 상담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다음으로는 오늘 내용의 핵심인 이제 계약의 골격과 이 계약의 핵심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계약서의 주요 조건을 파악을 어쨌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주요 조건과 그것에 연계된 이쪽 저쪽에 막 흩어져서 그 숨어 있는 그 연계된 조항들이 바로 이 협상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골격과 핵심을 이해해야지만 연계된 조항들의 관계도 우리가 회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수정하거나 좀 첨삭을 해야지만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이행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꼼꼼하게 보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 대기업하고 계약할 때는 기술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어떤 급박한 사정이나 조급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그런 약간 독소 조항이나 불리한 내용들을 그냥 괜찮겠지. 일단 이 급한 불은 끄고 지나가야 되니까 우선은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례가 워낙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대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술 보호 장치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조항으로 녹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라도 변호사한테 검토를 요청을 하라라는 거죠. 변호사들은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약서를 뭐 매일 밥 먹고 이것만 보는데, 그래서 계약서의 그 골격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금방금방 캐치를 해요, 비교적. 그러니까 이 법무업무를 안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회사에 일이 닥쳤어요. 계약서를 이렇게 보는데 며칠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보셨어. 보고서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 저한테 이제 그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불과 한 두세 시간인가 하여튼 뭐 빨리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 회신을 드렸더니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며칠에 걸쳐서 뭐 찾아보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좀 약간 소모적이었다. 그 변호사한테 이게 사정을 좀 설명하고 검토를 해달라고 했으면 훨씬 시간을 절약했을 텐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아니면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법무사 이분들은 전문 직업군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검토를 한 번쯤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에 특화된 로펌하고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의뢰하시면은 비용 부담도 뭐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상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계약 체결할 때 스타트업의 경우 특히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약과 계약서, 특히 계약서의 기본 골격과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